사람을 믿는 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간을 아꼈고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제 등을 떠받친 건 의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2이 되었죠.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작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친의 유산 정리를 마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목돈이 생겼죠.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라 예금도 제법 있고 옛날에 사놓은 땅도 몇 필지 있더군요. 정리하고 나니 현금으로 2억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죠. 고등학교 동창인 한기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태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소식이 없더라. 기석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침성도 좋고 계산도 빠른 친구죠. 학창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바쁘지 뭐. 혼자 있으니 심심하지 않냐?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가 52인데 무슨 소개팅이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석이는 진지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야. 나이는 39이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 부모님 봉양도 잘하고 성격도 참 좋더라. 며칠 후 기석이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오다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씨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다인입니다. 윤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기석이가 자리를 비워준 틈에 다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주말마다 뵈러 갑니다.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다인의 대답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부모 봉양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요즘 흔하지 않죠. 그 후로 한 달 동안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인은 항상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돈이면 어머님께 좋은 걸 사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약 정신도 투철하고요. 제가 식사값을 내려고 하면 항상 말렸어요. 아직은 안 돼요. 각자 내는 게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다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수 씨, 우리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요.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빨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세요. 요양원에서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다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연애를 몇 년씩 할 필요는 없죠. 서로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4월 말에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인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다인의 대답도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했나 싶어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6월 15일로 정했습니다. 2달 정도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인도 빨리 하자고 했고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해요. 돈 쓸 데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다인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식은 정말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기석이가 추천한 웨딩홀은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을 예정이니 딱 좋다고 했죠. 태수야, 넌 하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글쎄, 친척들하고 동창 몇 명, 거래처 사람들까지 해서 50명 정도? 다인 씨 쪽은 비슷할 거예요. 가족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100명 정도 규모의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다인과 함께 예단을 보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가격을 먼저 물어보고 너무 비싸면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해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영심이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깁니다.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5월 중순이 되자 기석이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수야, 집은 정했냐? 아직이야.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너 지금 현금이 있잖아. 왜 전세를 해? 기석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자 생각하면 전세보다는 매매가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좋은 집이 있을까? 내가 딱 좋은 걸 하나 알고 있어. 신축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좀 나가긴 하지만 위치가 좋아. 기석이가 보여준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깨끗했어요. 평수는 30평 정도로 우리 부부가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얼마야? 15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으니까 가능한 금액이었죠. 다인 씨는 뭐라고 해? 좋다고 하더라. 어머님도 가까운 곳으로 모셔올 수 있다고. 다인도 그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인의 마음까지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부친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다인에게 좋은 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5월 하순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기석이가 모든 걸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태수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한 번에 처리하자. 어차피 현금 있잖아. 그게 좋을까? 당연하지. 중도금 대출받고 그럴 필요 없어. 깔끔하게 끝내는 게 속 편해. 기석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었죠. 계약서 작성할 때 다인도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 집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석이가 갑자기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인 씨도 명의에 올리자. 부부가 될 사람인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하려고 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나? 뭐가 이상해? 요즘은 다들 그래. 세금 문제도 있고. 기석이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해진다고 했어요. 다인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태수 씨 명의로 하세요. 안 돼. 부부가 될 사람인데 뭘 그렇게 따져. 기석이가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솔직히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인과 평생 함께 살 건데 뭘 그리 따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결국 공동 명의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였어요. 혼인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처리할 서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태수야, 넌 인쇄소 일이 바쁘잖아. 서류 정리는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되나? 당연하지. 친구 사이에 뭘. 다인 씨만 도장 찍을 거 미리 찍어두면 돼. 기석이가 위임장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인이 저에게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만 작성하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다인은 위임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태수 씨를 믿으니까. 그렇게 다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 도장까지 맡겼어요. 생각해보니 성급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결혼 준비에 바빠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단 계약도 그날 함께 했습니다. 금반지 한 쌍과 목걸이 하나. 그리 비싸지 않은 걸로 골랐어요. 다인이 원한 대로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요. 예단 가격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론 그리 비싸지 않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내고 결혼식 전에 나머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석이가 또 제안을 했어요. 예단 계약서도 다인 씨 명의로 하면 어때? 나중에 찾으러 갈 때 편하잖아. 그것도 위임장이 필요한가? 그럼 예단은 신부 거니까 신부 명의로 하는 게 맞지. 다인이 예단 위임장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다 우리 것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고 여겼죠. 모든 계약을 마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다인은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기석이와 저는 사무실에 남아 마무리 이야기를 했어요. 태수야, 정말 좋은 선택했어. 다인 씨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그러게. 나도 운이 좋았나 봐. 결혼식까지 보름밖에 안 남았네.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다인 씨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서 편해. 기석이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결혼이 잘 되어가니까 뿌듯했을 거예요. 서류 처리는 내가 빨리 해줄게.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어. 수고 많이 끼쳐서 미안해. 친구 사이에 뭘. 대신 결혼식 때 축사시켜줘. 그렇게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계약 잘 끝났어요. 기석이가 서류 처리 다 해준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태수 씨 친구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새 집이 정해져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부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위임장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석이가 왜 그렇게 서류 처리를 자청했는지 말이에요. 인생에는 너무 순조로워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그 교훈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였어요. 결혼식 전날인 6월 14일이었습니다. 다인이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는 날이었어요. 저는 인쇄소 일을 일찍 마치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깨끗했어요. 기석이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다고 했는데 정말 살기 좋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구도 기본적인 건 다 들어와 있었고요. 오후 2시쯤 다인이 작은 트럭 하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짐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박스가 6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저는 원래 짐이 별로 없어요. 39살 여자가 살면서 모은 짐이 박스 6개라니. 좀 이상했지만 다인이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박스를 들어보니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옷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안 가져오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요. 다인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신혼집에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짐을 다 올리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보통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란데 이렇게 적은 경우는 처음이네요. 다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거든요. 박스를 정리하면서 다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옷도 많지 않았고 개인 물품들도 최소한만 있었어요. 화장품도 기초용품만 몇 개. 영수증 같은 거 보관하는 습관은 없어요? 정리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사할 때 보통 온갖 잡동사니가 나오잖아요. 영수증, 보증서, 각종 서류들. 그런데 다인의 짐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영수증요? 왜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필요 없는 건 바로 버려요. 집이 어수선해지거든요. 합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해서 모으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후 5시쯤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인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내일 결혼식이니까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먹어요. 좋아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이에요. 다인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손이 빨랐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후딱 반찬 몇 개를 만들어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결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제 쪽은 30명 정도. 태수 씨 쪽은요? 비슷할 거야. 친척들 빼면 많지 않아. 조용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시끌벅적하면 피곤하거든요. 다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재혼이니까 소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아래쪽 분리수거장이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뭔가를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시간이 늦은데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태수 씨, 내일 몇 시에 나가면 돼요? 다인이 설거지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10시면 충분할 것 같아. 식은 오후 2시니까. 네. 그럼 9시에 준비 시작할게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다인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챙겨주니까 편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인이 말했어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나도 고맙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내일부터는 정말 부부네요. 다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이런 기분을 느끼니까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의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새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인의 박스 6개 이야기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소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설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인과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꿈나라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래층 경비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철진 경비 아저씨가 분리수거함에서 찢긴 서류 조각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다인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다인 씨는? 저도 잘 잤어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각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고 다인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준비했어요. 9시쯤 되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경비 아저씨였어요. 나이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1510호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철진입니다. 아래층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이라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철진 씨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어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이철진 씨가 작은 USB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USB요? 네. 어젯밤에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이철진 제시돈이 계속 편집 이철진 씨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여신심사팀에서 20년 넘게 있었어요. 서류 보는 눈이 좀 있죠. 그러시군요. 어젯밤에 분리수거함에서 찢어진 종이들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예단 계약서, 조각이랑 위임장 사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예단 계약서와 위임장이라니.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도장이 번진 것도 있고 날짜 표기도 이상하고. 이철진 씨가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누군가 서류를 버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CCTV요? 네. 그리고 제가 조각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때 안에서 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 누구세요? 경비 아저씨가 잠깐 오셨어. 이철진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혼자 보세요.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저는 그냥 이상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해본 일이 있어서요. 비슷한 수법으로. 그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큰 피해를 봤거든요. 이철진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결혼식 전에 꼭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이철진 씨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다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야. 인사차 들르셨어. 친절하시네요. 다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철진 씨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도장이 번졌다고? 위임장 사본이 분리수거함에서 나왔다고? 다인 씨, 혹시 어제 분리수거 버리러 내려갔어요? 네. 박스 정리하면서 나온 쓰레기 버렸어요. 어떤 걸 버렸는데? 종이박스하고 포장지 같은 거요. 왜요? 다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10시가 되자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웨딩홀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태수 씨, 오늘 정말 기뻐요. 다인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제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USB 때문에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거든요. 웨딩홀에 도착하니까 기석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태수야, 신랑이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 다인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기석이가 다인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인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기석이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모든 서류 처리 다 끝났어. 등기도 마쳤고, 고생 많았어.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태수야,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아니야. 긴장돼서 그래. 결혼식에 긴장이 뭐 있어. 편하게 해. 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USB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오후 1시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 친척들과 동창들, 거래처 사람들이 왔어요. 다인 쪽에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다인 씨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다른 가족은 멀리 살아서요. 다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라면 하객이 적을 수밖에 없죠.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휴대폰으로 USB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웨딩홀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다고 했어요. 잠깐만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사무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사진 파일들과 동영상 파일 하나. 먼저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조각들을 맞춰놓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는데 도장 인형이 이상했어요. 번진 부분이 있고 가장자리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예단 계약서였는데 날짜 표기가 이상했어요. 우리가 계약한 날짜와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어요. 어제 저녁 10시쯤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다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몇 분 후 다시 올라오는데 손에 들고 있던 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다인이 서류를 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찢어서. 왜 그럴까요? 뭔가 숨길 게 있기 때문이겠죠.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식이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생기다니. 급히 USB를 뽑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석이가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대충 둘러댔어요. 태수야, 정신 차려. 곧 시작해.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철진 씨의 말이 맞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이 상황에서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멈추고 진실을 확인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하객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은 신부 대기실에서 출입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제 손에는 의혹이 담긴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5장 마이너스 밤샘 대조.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USB 내용만 생각났습니다. 지금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다인과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다인은 행복해 보였어요. 미소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일까 의심이 들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주세요. 의례적인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석이도 앞자리에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피로연까지 모든 일정이 끝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어요. 다인 씨, 피곤하지? 집에 가서 쉬어. 네. 정말 피곤해요. 다인의 표정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적 피로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인은 바로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일찍 쉬어. 태수 씨는 안 주무세요? 좀 더 있다가 잘게. 오늘 너무 흥분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다인은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USB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철진 씨가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뒀더군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도장 인형이었습니다. 제 도장을 찍은 위임장 사본과 원본을 비교해 봤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본에서는 도장이 깔끔하게 찍혔는데 사본에서는 가장자리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도장을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 표기였습니다. 예단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계약 날짜와 이틀 차이가 났어요. 5월 28일에 계약했는데 서류에는 5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정보였습니다. 예단 계약서에 적힌 계좌 명의가 이상했어요. 다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예단 사기, 위임장 위조, 혼인 빙자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30대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다가 당한 사기였어요. 수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소개해준 여성과 빠른 결혼, 공동명의 아파트 구입, 예단과 각종 위임장, 그리고 결혼식 직후 돈과 함께 사라진 신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역시 50대 남성이었고 가해자들의 수법도 동일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동산 브로커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의 이름이 한기석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석이? 제 고등학교 동창인 기석이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더 자세히 찾아보니 기석이는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아직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기석이가 다인을 소개한 것, 급하게 결혼을 재촉한 것, 공동명의를 제안한 것, 위임장을 받으려고 한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사를 마쳤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부동산 등기도 마쳤다는 거였어요. 위임장으로 모든 걸 처리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다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자는 건지 정말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이철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경비실로 오세요.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다인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깨어났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 언제 갈까요? 다인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바빠서 나중에 생각해봐. 그러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 다인의 태도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침을 먹고 다인이 어머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저녁도 함께 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 나도 일이 있어서 늦을 거야. 다인이 나간 후 저는 바로 이철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경비실로 오세요. 6장 마이너스 빈자리의 시작. 이철진 씨와의 만남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고 나서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은행에 다닐 때부터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요. 언젠가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철진 씨가 파일철을 하나 꺼냈습니다. 기석 씨가 여기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패턴이 이상했어요.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석이가 중개한 부동산 거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근 1년 동안 비슷한 형태의 거래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남성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산 케이스예요. 그리고 모두 공동 명의로 등기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피해자는 결혼식 일주일 후에 신부가 사라졌어요. 아파트는 팔려서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요? 비슷해요. 결혼식 후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이 들어왔어요. 재산 분할로 아파트 절반을 가져갔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결혼식 다음 날이니까.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철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젯밤에 다인 씨가 버린 서류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예단을 환불받는다는 문자 스크린샷이었습니다. 다인이 예단업체에 보낸 거였어요. 급한 사정으로 예단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보낸 문자였어요. 결국 예단도 돌려받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아마 오늘쯤 찾으러 갈 거예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형식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부동산과 예단이었던 거죠. 이철진 씨,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증거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어떻게요? 오늘 저녁에 다인 씨가 돌아오면 모든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석 씨도 불러서 같이 대지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철진 씨, 내일 기석이가 사무실에 나올 거야. 거기서 다인과 함께 만나자고 해야겠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날 오후 기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석아, 내일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어? 다인이랑 같이 갈게. 왜?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 계획 같은 거 상의하려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 알겠어. 몇 시에 올래? 오후 2시쯤? 좋아. 기다리고 있을게. 다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내일 기석이 사무실에 잠깐 들르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 관련 서류 정리하는 거 있잖아. 같이 확인해 보려고. 네, 알겠어요. 다인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다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생겼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피곤하지? 일찍 쉬어. 네.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하니까요. 다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다인과 기석이를 모두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철진 씨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인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가면 돼요? 1시 반쯤 나가면 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다인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세댁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기석이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이철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에 와주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7장 마이너스 공개되는 인형. 기석이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기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태수야, 다인 씨. 어서 와. 안녕하세요. 다인도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 앉아. 차라도 한잔할까? 괜찮아. 간단히 끝내려고. 기석이의 사무실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서류함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봐. 서류 확인 좀 하려고. 등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등기는 다 끝났는데? 뭐가 궁금해? 그때 제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기석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 보면 알 거야. 기석이의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찢어진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석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위임장 사본이야. 분리수거함에서 나온 거야. 다인도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경비 아저씨가 발견했어. 도장 인형을 자세히 봐. 화면을 확대해서 도장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번진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제 시도니 계속 편집이건 내 도장이 아니야. 복사한 거지. 기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태수야.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진실을 확인하는 거야.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단 계약서 사진이었어요. 날짜 좀 봐. 우리가 계약한 날짜와 다르잖아. 그건 실수로. 다인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수라고? 계좌 명의도 봐. 다인 씨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야. 화면에 계좌 정보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명의자는 김미영이었어요. 김미영이 누구야? 다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이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다인이 서류를 들고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젯밤 10시에 다인 씨가 이 서류들을 버리러 내려간 거야. 저는 그냥 쓰레기를 왜 찢어서 버렸어? 그것도 밤늦게? 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석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태수야, 너 미쳤어? 결혼 다음 날에 이게 뭐야? 미친 건 너희들이지. 이게 몇 번째야? 제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작년과 올해 있었던 유사 사건들이었어요. 박종민 씨, 이창호 씨,
모두 너희들 피해자지? 기석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은 수법이야. 중년 남성을 노린 혼인 빙자 사기. 부동산 브로커가 여자를 소개하고 빠른 결혼을 재촉하고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게 만들고. 다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저는 정말 뭐,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다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밀렸고 제가 보증을 서준 사람이 도망가서. 그래서 사기를 쳤다는 거야? 기석이가 다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입 다물어. 왜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와서 뭘 숨겨? 다 들통났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기석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엔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내 탓이야? 내가 서류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철진 씨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기석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철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고요. 이철진 씨가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왔습니다. 이분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뭘 목격했다는 거야? 어젯밤에 다인 씨가 서류를 찢어서 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기석 씨가 지난달에 비슷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복사하는 것도 봤고요. 기석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는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위조 서류 보는 눈이 있어요. 이철진 씨가 도장 인형 확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장은 스캔해서 인쇄한 거예요. 진짜 도장 자국과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기석이와 다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아, 왜 그랬어? 우리 몇십 년 친구인데. 기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처음엔 그냥 소개만 해주려고 했어. 근데 다인이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다인이 기석이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너도 처음엔 좋다고 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모습이 한심했어요. 이제 그만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다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수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 나와 결혼까지 했으면서. 정말 죄송해요. 다 돌려드릴게요. 뭘 돌려줄 건데?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이철진 씨가 말했습니다. 위조 서류로 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기석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태수야, 우리 학창시절 생각해서라도. 학창시절을 생각한다면 더 용서할 수 없어. 친구를 이렇게 속이다니.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다인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기석이도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이철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다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혼 이틀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꿈 같았던 재혼은 악몽이 되었고 50대에 다시 시작하려던 인생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었습니다. 이철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철진 씨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해봐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다인과 기석이는 연행됐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8장 마이너스 다시 걷는 길. 경찰 조사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다인과 기석이는 혼인 빙자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어요. 다행히 피해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위조 서류로 이뤄진 등기는 무효 처리됐고 아파트도 다시 제 단독 명의가 됐어요. 예단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힘이 된 건 이철진 씨였어요. 사건 후에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태수 씨, 많이 힘드시죠? 좀 그렇네요. 사람 믿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철진 씨는 과거에 투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그래서 태수 씨만큼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앞을 보세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이철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석 달쯤 지나서 이철진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태수 씨, 사업 같이 해볼 생각 없으세요? 사업이요? 중장년 일자리 알선 센터요. 하지만 일반적인 업체와는 좀 달라요. 이철진 씨의 아이디어는 독특했습니다. 50대 이상을 전문으로 하는 일자리 중개업이었어요. 요즘 중장년 분들이 일자리 찾기가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년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요즘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현장 관리와 업체 발굴을 하고 태수 씨는 사무 관리와 구직자 상담을 맡으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저희는 시니어 워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50대 이상 전문 일자리 알선 업체였어요. 처음에는 등록자가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장년 분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들만 뽑는 곳이 많아서 갈 데가 없었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사업은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중장년 분들의 경험과 성실함을 원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역시 경력이 있으시니까 일 처리가 빨라요. 젊은 직원들보다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제휴 업체도 늘어났어요. 등록자도 1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쯤 지나서 이철진 씨가 말했어요. 태수 씨, 보람 있지 않아요?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처음에는 사기 때문에 만난 사이였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같이 하게 되다니. 인생이 참 알 수 없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는 개인적인 변화도 느꼈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긴 해요.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게 됐어요. 믿되 의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철진 씨가 말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만 무조건 의심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맞는 말이에요. 요즘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재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자리 센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외롭지도 않고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게 맞아요. 급할 것도 없고
지금 저는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 일도 재미있고 이철진 씨와의 관계도 좋아요. 무엇보다 이철진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달까요? 이철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수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기든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지만 더 큰 배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센터를 더 크게 키우는 게 목표예요. 중장년분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철진 씨 말이 맞습니다. 경험과 지혜는 젊음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이철진 씨와 센터 등록자분들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결혼식 전날 받은 USB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줬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고 희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도와줄 사람들도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저에게는 이철진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